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가 국내에도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XL 감염자는 전남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남성인데요. 이 감염자는 3차 접종까지 마쳤고 증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 해당 감염자의 가족과 접촉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XL 변이 감염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다행히 재조합 변이로 인한 영향력은 크지 않을 거라죠. 전파력은 좀 더 커졌지만 위중도를 크게 높이는 경향은 보이지 않고 이 변이가 우세화된다는 전망은 아직 세계적으로도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리두기 완화를 앞둔 시점인데요. 새로운 변이의 등장이 걸림돌이 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4월 12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지압 침대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역동적이면서도 우아하게, 기술은 미래적이지만 클래식의 품격을 잃고 싶지 않았던 전기 세단의 꿈, 불가능이었을까? 천만에 가장 화려하게 이루어지다. 메르세데스 벤츠 최상위 전기 세단 The new EQS.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더 가네요. 스틸 1번가. 축하합니다. 한국자동차 전문기자협회와 한국자동차 기자협회 선정 올해의 픽업, 올해의 유틸리티 렉스턴 스포츠. 이관왕 기념 이벤트도 만나보세요. 1년간 월 1만 원만 납입하는 초기 부담 제로 할부부터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는 10년 자동차세 특별 지원까지. 4월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안형진의 쾌도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6.1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우선 안동시장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어제 권기창 후보에 이어서 오늘은 권대수 안동시장 예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형진의 쾌도난법 시작하죠. 생활 속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 쉽고 재밌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즘 코로나 사태 장기화되면서 모든 국민들 고통을 겪고 있고 특히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인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 일도 잦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 금전대여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코로나 시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돈을 또 빌리고 빌려주는 그런 일도 점점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어떤 말씀 주실 건가요? 네, 코로나가 있어서 그 시대적 특징이 있고 또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은 농업이 주된 산업이고 소상공 자영업이 그 다음을 차지하는데요. 예. 농업은 관련 작물의 가격 변동성이 심해서 때로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 형성되어서 심지어 밭을 갈아엎기도 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자영업자들도 임대료 내기도 버거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그 외에도 전반적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일용직 고용 상황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면서 지역 내 돈줄이 마르면서 근래 들어서 지인 간 또는 업체로부터의 크고 작은 금전 차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입니다. 네. 문제는 이 차용 과정에서 법을 모르셔서 고율의 이자를 물거나 그런 피해를 받거나 또는 돈을 빌려주고도
소액이라거나 차용증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의 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차용 관련 내용이 가장 생활에 밀접하고 방대하고 중요한데요. 네. 오늘과 다음 주 2회에 걸쳐서 금전 차용과 관련해서 꼭 알아두셔야 할 엑기스를 총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 정말 할 얘기가 많을 겁니다. 우리가 왜 누구나 좀 살면서 한두 번쯤은 서로 뭐 돈을 빌려주고 또 못 돌려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뭐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자, 특히나 보통은 이제 뭐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니까 이럴 때는 이제 일단은 믿고요. 뭐 며칠 후에 준다고 하니까 일단 믿고 뭐 차용증 없이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 뒤에 이제 뭐 다음 주에 줄게, 다음 달에 줄게 하면서 이제 점점 미루거나 또 모르쇠로 나와서 속을 끓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돈 잃고 사람 잃고죠,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도 이 변호사업 하시면서 이런 경우 정말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뭐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일단은 뭐 당연한 말씀이지만 차용증을 무조건 작성해야 합니다. 우선은 차용증을 작성해라. 그런데 예. 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사실 돈을 빌려준다는 건 그만큼 믿음이 있어서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같은 문화, 특히 경북의 좀 문화가 유교적이라서 뭐 그렇게까지 하냐, 뭐 좀 차용증까지 쓰네, 참 무식해서 그렇게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 문제는 이제 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빌려주었다는 사실, 다시 말해 차용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혹시요, 이 차용증 쓸 네. 때요, 우리 흔히 네. 그런 말 하죠.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던데 그렇게 해야 되나요? 차용증 쓸 때? 혹시 형식이 어느 따로 정도 있나요? 참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예, 예. 일단은 얼마를 빌려줬고 그것을 뭐 예를 들어 2천만 원이라 치면 2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예. 그 돈을 수령했다. 예. 그리고 언제까지 갚겠다. 그리고 이율은 얼마로 한다. 요 정도 내용만 들어가도 예, 예. 이제 많은 경우는 다 이제 커버가 그 됩니다. 정도만 돼도. 예, 예. 뭐 재판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 참 많죠. 네, 이게 참 억수로 많은데요. 예. 그 실제 재판에서도 차용증도 없고 그 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예. 문자 딱 하나 있어서 승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차용증 없어도 되기는 돼요? 문자만 있어도 네. 된다고요? 예, 실제로 제가 그런 재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예, 예. 이제 차용증도 없어요. 사람 친하니까. 예, 예. 그런데 뭐 그렇다고 뭐 아무런 뭐 증거도 없는데 문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 문자의 내용에 예. 뭐 그리 복잡한 것도 없었고 돈을 빌려드린 거 2천만 원 갚아달라. 언제까지 가능하겠느냐 부탁드린다라는 그런 취지가 있었죠. 네, 예. 그래서 상대방은 뭐 네, 노력하겠습니다. 내지 뭐 최대한 빨리 해드릴게요. 요렇게 딱 보냈는데 예. 딱 요것뿐이었는데 이제 다른 증거는 전혀 없었고요. 물론 계좌 이체는 당연히 했으니까 그건 있겠죠. 예. 그래서 차용증이 없었는데도 요 증거만으로 차용증을 갚아줘라라고 전부 승소한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있군요. 문자 하나만 실제로 있어도.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적지 않은 분들이 차용증이 없으면 뭐 문자나 녹음이 있어도 과연 그게 뭐 증명력이 있겠느냐라고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예. 이 문자나 녹음도 충분한 법적 증명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는 사이라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못하였어도 돈을 빌려주기 전이나 후에 뭐 돈 얼마 빌려준 거 꼭 갚아야 한다, 부탁한다 등의 문자를 보내고 예.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취지의 뭐 그렇게 할게요, 내지 고맙다라는 취지의 상대방 문자를 받아놓으면 그것도 법적으로 증거가 되니 이런 조처라도 취해 놓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네. 이 정도 해놓으면 상대방 빌려가는 사람도 뭐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는 않을 테고요. 그렇죠. 이 정도는 꼭 해놔야 되겠네요. 차용증을 못 쓴다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전화 통화를 하시면서 예. 차용 사실을 인정하는 상대방이 인정한 진술을 녹음해 두셔도 법적인 증거가 충분히 되는데요. 예. 예, 그럼 저번 이 방송에서 수회 말씀드렸듯이 통화하는 사람 간의 녹음은 설사 상대방의 허락을 얻지 않았다고 해도 맞아요. 통신비밀보호법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뭐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차용증이 꼭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차용증이 있으면 뭐 가장 확실한 거고요. 예, 확실한데 사정상 이걸 쓰지 못했을 때 문자 메시지를 받아 놓는다거나 어떤 대화하는 그 문자 메시지 잘 보관해 놓고 아니면 통화 녹음, 통화하면서 이게 녹음을 해놔도 이거 증거 효력이 분명히 있다는 거, 자 확실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빌려준 돈이 뭐 몇 천만 원, 몇 억이면은 뭐 소송까지 가겠지만 금액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 돈 때문에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소송까지 간다? 그러면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고 뭐 시간도 꽤 오래 걸린다고 들은 것 같고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소송까지 가지 않는 방법. 네, 맞습니다. 이 현행 제도상 소송을 하려면은 소장 작성을 해야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설사 소재기를 했다고 해도 6개월에서 1년이 지나야 선고가 되는데 예. 그마저 상대방이 뭐 항소를 하게 되면 세월아 내월아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현행법상 가능한 것으로 지급명령제도라는 것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지급명령제도. 들어보긴 그렇습니다. 한 것 같아요, 이 용어를. 예. 예, 일단 이 관련 서식은 예. 대법원 홈페이지나 대한법률구조원 홈페이지에 있어서 쉽게 이용할 수 있고요. 예. 이 제도는 이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내면 법원은 실체적 심리 없이 바로 그 금액의 전부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예.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겁니다. 예. 특징이 멍하니 증거에 대한 조사나 변론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신청을 하면 바로 그 전액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상대방에게 보내준다는 점입니다. 아, 예. 그런데 이게 그대로 확정되는 건 아니고요. 만약 상대방이 송달받은 후에 2주간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처럼 되어 이것을 근거로 강제 집행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네. 장점은 실체 심리를 하지 않으니까 소송처럼 오래 걸리지도 않고 그렇겠네요. 뭐 작성 내용도 증거 관계가 충분하지 않아도 되고 내용도 간단하다는 건데요.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다만 상대방이 이의 신청하면은 이제 소송 절차 넘어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명령 제도라는 말 오늘 좀 배워보는데 예. 이게 이제 대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그 홈페이지에 가면 이제 서식이 있다는 말씀인데 자, 일단 이거 지금 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내는 거네요. 그럼 이제 그 법원에서 뭐 재판 뭐 이런 과정 거치지 않고 돈을 갚아라 하고 명령을 해주는 거군요.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이 지급 명령 신청을요. 혹시 개인이 뭐 간단히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뭐 법무사나 변호사 찾아가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면은 예.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뭐 어떤 채권 금액만 바꾸고 변제 일자 바꾸고 그 이자만 바꾸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뭐 간단하군요. 그러니까. 예, 거기에. 굉장히 간단하고 증거 자료도 없어도 됩니다, 이거는. 아, 그래요. 일단은 예. 법원에 이걸 신청을 해라. 안동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 안동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안동 지원에 가서 신청을 예, 하면 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소액인 경우에는 뭐 이제 시군법원이라고 다 있는데 영주시법원, 뭐 예천군법원 이런 데에다가 가까운 법원에 신청을 하시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 법원에서 돈을 빌린 사람에게 지급 명령서를 주는군요. 그래서 송달해서 이 돈을 빌린 사람이 이게 지급 명령서를 받아보고 나 이의가 있다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하면 이제 소송 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맞다 내가 빌린 거 맞다 이의 신청을 안 하면 강제 집행까지 하게 되는 거군요. 예, 소송 절차 없이 이렇게 지급 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까? 좀 요거는 극단적인 방법인데요. 예, 예.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겁니다. 형사 고소요? 이거는 예, 어디 뭐 경찰서 가서 하는 건가요? 이거? 예, 요즘은 이제 수사권이 경찰에 있기 때문에 경찰에 가서 고소를 하시면 되고요. 경찰서 가서 형사 고소를 해라. 사기죄로. 돈 안 갚아도 때로는 이제 사기죄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빌리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였다 이렇게 법리 구성을 해서 처벌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소하실 때 물론 사실만 적어서 내야 되는데요. 그 고소를 해서 압박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이런 거고요. 예. 그 외에 이제 권해드린 것은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라는 겁니다. 법률 상담. 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에서는 일정한 이제 요건이 있으면 비용을 받지 않고 민사소송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농업인, 국가유공자 등등 이제 무료 소송 구조 대상자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뭐 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원 멘치로 맹 법원처럼 안동, 의성, 상주 각각 다 있으니까요. 그리로 가셔서 내가 무료 무료 대상자 이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유익할 겁니다. 예. 그래서 참 저도 현실 그 필드에서 참 그 현장에 뛰는 입장에서
소액 차용의 경우에는 현행 제도에서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 뭐 300만 원 이하 초소액 차용의 경우에는 네. 예를 들자면 이제 소장 없이 구술도 신청하고 법관이 아니라 법원의 사법보좌관이나 동사무소 공무원이 빨리 결정해서 해줄 수 있는 뭐 신속한이한 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소송이 어려울 경우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주셨네요. 예. 지급 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 뭐 예. 누구나 할 수 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라는 거. 예. 두 번째는 이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는 방법. 경찰서 가서. 예.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형사 고소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뭐 네. 사실관계 써서 내시면 됩니다. 간단히 뭐 거기 이제 뭐 진술서 쓰는 게 있죠. 그래서 뭐 예, 언제 예. 어디서 얼마를 빌려줬는데 못 갚다 이런 거.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예. 네네. 자, 저는 뭐 항상 이 청취자 입장에서 여쭤보니까요. 만약에 네네. 이거 소송 가잖아요. 네. 그 변호사 비용이요. 또 이런 거 네. 비용 자꾸 여쭤보는데 왜냐면 이제 궁금해 하시니까 이 이게- 받을 금액에 따라서 이 소송 비용이 달라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청구하는 금액이 얼마냐, 아, 청구 그리고 금액에 따라서. 또 사건이 얼마나 어려우냐, 뭐또 증거 관계가 얼마나 아. 확실하냐. 예. 사용증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훨씬 소송이 나면 낮아질 것이고, 그게 없으면 기타 사정을 입증해야 되면 굉장히 좀 비싸지는 거죠. 예, 이 그래서 재판 난이도에 따라서 또 이게 달라지는 예, 거고. 뭐 변호사 경우에 따라 비용이. 300, 400, 500 뭐 쭉 이렇게 네, 올라가기도 예.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변호사 비용이 500만 원이다. 그럼 내가 이제 예. 소송을 했다. 근데 네. 그 소송에서 이겼어요, 제가. 네. 그럼 그 변호사 비용은 상대방이 갚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그런 내는 질문 겁니까? 많이 주시는데요. 예, 예. 그 전부 승소했을 경우에는 소송 비용은 예.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패소한 그런데 측이 부담하게 예, 돼 있고. 그 경우에는 변호사 보수의 경우에는 예. 그 상대방 우리가 청구한 소가라고 하죠. 소가에 따라서 예. 산입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300만 원짜리 소송을 하는데 변호사 비용을 500 들였다 해서 500만 원 다 상대방에 부담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예. 그 퍼센티지가 뭐 1000만 원 같은 예를 들면 100에서 200인가요? 그 정도 되고 또 2000이면 좀 더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네. 이건 뭐 2주나 3주에 걸쳐서 하잖아요. 금전거래 관련된 법률 문제. 네. 오늘 아주 재밌게 잘 배웠는데요. 네. 오늘 이 준비한 내용은 다음 주에 좀 이어서 했으면 좋겠네요. 시간이 다 돼서. 네, 그렇게 자, 하겠습니다. 자, 이 개인 간의 어떤 금전 거래 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오늘 첫 순서 네. 해봤고 다음 시간 또 다다음 시간에 계속될 텐데 우리 생활 속에 흔히 일어나는 일이어서 이 시간 좀 잘 들어놓으시면 아마 청취자 여러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혹시나 뭐 놓치거나 다시 듣고 싶으시면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참 하나 꼭 예, 말씀드리자면 예, 하나 더요. 그렇습니다. 이 법적인 측면이랑 상식적인 측면이 다른 경우 있어서 네.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안 되겠지 이래 하는데 예, 예. 그러지 마시고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변호사나 아닌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해서 예, 예. 결론을 내는 게 좋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절차가 너무 복잡할 것 같고 오래 걸릴 예. 것 같고 소송 비용만 괜히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예. 이래서 이제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마시라는 네네. 거.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이거 마스크 끈이 끊어졌네. 어떡하지? 이거 쓰실래요? 새 건데. 감사합니다. 모르는 사이지만 서로 배려하고
유모차. 계단 위험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도움 주고. 여기 착한 빵집 돈찔러러 왔어요. 진짜요? 너무 감사해요. 방식은 다르지만 함께 응원하고. 사진 보낼 땐 이걸 누르시고 찬송. 이제 알겠네. 고마워요. 세대는 다르지만 소통을 이어가는 우리. 존중과 배려가 우리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1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6.1 지방선거가 오늘로 꼭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민선 8기 안동시장에 도전하는 분이죠. 권대수 안동시장 예비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권대수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동시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 마치셨는데요. 우선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자기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네, 안동시장 예비후보 권대수입니다. 저는 남우초등학교, 안동중학교, 안동고등학교, 서울시립대학교를 졸업하고 1993년에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본격적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청와대 중소기업 비서관실 행정관과 대구 경북 중소벤처기업청장, 중소벤처기업부 상업진흥정책관, 소상공인정책관 등 산업경제 분야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했습니다. 공직생활을 마친 최근에는 기업지원 전문기관인 대구 테크노파크 원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네. 대통령실, 중소벤처기업부, 또 최근에는 대구 테크노파크 원장까지 공직을 아주 두루두루 경험을 하셨는데, 자, 이번에 이제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됩니까? 네. 대구 테크노파크 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우리 기업인 등 고향 선후배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안동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안동의 경제를 살리고 인구 감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동에 맞는 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 사실 저는 뭐 정치에 잘 모르지만 안동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안동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다. 이렇게 판단해서 성공 후사의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앙부처에서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갖춘 경제 분야의 전문 역량을 발휘해서 안동의 청년, 어르신, 안동의 후손들을 위해서 사심없이 기여하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려움에 처한 안동을 살리기 위해서 정치 신인으로서 선공후사의 마음으로 출마하게 됐다는 말씀이시고, 자, 다른 후보들 많이 나왔는데요. 그 다른 후보들과 좀 차별화된 나만의 장점이 있다면 뭘 들 수 있을까요? 저는 중앙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 30여 년을 경제 분야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쌓은 인적 네트워크와 또 대구 테크노파크 원장, 대구 경북 중소기업 청장을 하면서 맺은 기업인과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안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부분이 다른 후보들보다 뛰어난 저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30년간 길러지고 다져진 정책 역량, 행정 역량,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는 말씀이시고, 지금 안동시가 갖고 있는 현안, 문제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일자리 얘기해 주셨는데, 자, 가장 큰 문제점 뭐라고 생각하시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안동은 정신문화의 수도라는 명칭에 걸맞게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경쟁력은 뛰어나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동은 도청 이전 이후에 새로운 변화를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5년간 12,000여 명의 인구가 감소를 했고 앞으로 2, 3년 이내에는 현재 15만 6천 명인 인구도 15만 명 선이 무너질 그럴 상황입니다. 네. 또한 안동시의 재정 자립도는 11.3%로 경상북도 시 단위 중에서는 최하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와 경제를 양대축으로 해서 안동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한 안동은 이제 밖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문제가 폐쇄성입니다. 이런 폐쇄적인 지역 정서를 극복하고 외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만이 안동의 밝은 미래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문화 관광과 또 산업을 잘 접목해서 양대 축으로 잘 발전시켜 나가겠다. 또 폐쇄성도 극복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우리 권대수 후보님 이번에 공약 총 몇 가지 정도 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8대 분야에 40여 개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8대 분야에 40여 개 공약을 제시하셨는데 그중에서 핵심 공약 한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제가 핵심적으로 내세운 공약은 지금 안동은 지난 10년간 문화관광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문화관광 산업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이제 안동은 문화관광 산업으로는 무너져가는 안동 경제를 살리기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동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안동의 경제를 살릴 계획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6대 전략 산업은 제조 연구 기반 산업으로는 기존에 우리가 육성하고 있는 바이오 백신 산업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규제자료 특구로 지정을 받은 대마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그런 보관이고요. 두 번째로는 농식품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안동에는 농민들도 많고 안동 주위의 시군들이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 산업을 육성을 하면 농민들의 소득 수준도 당연히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 산업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안동은 시 단위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과 안동댐, 이마댐의 수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레저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면 안동의 새로운 발전을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또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기존의 안동에 컨텐츠 진흥원이 있지만 여기에 소프트웨어 산업을 같이 발전시켜서 소프트웨어 컨텐츠 산업을 육성을 하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바로 빅데이터와 AI 산업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산업을 같이 육성하고 문화관광 산업도 이제는 IT 기술을 접목을 해야만이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6대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게 안동이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고요. 6대 전략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모든 집약체가 산업단지 유치입니다. 인구의 소멸을 막으려면 인구 유치가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유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동을 이제 머무르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고자 산업단지를 한다면은 산업단지를 반드시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기업 육성을 통해서 신규 일자리도 창출되고 가족 친화적인 농촌 도시, 소박하지만 가장 절실했던 것들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편으로 우리 구 역사 부지에는 비즈니스 융합 청년 타운, 캠퍼스 혁신 파크, 유스 호스텔 등을 유치하고 전국 단위의 스포츠 대회를 우리 안동이 유치한다면은 젊은 안동, 희망의 도시 안동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안동 시정을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현재 권영세 시장님이 12년 동안 무난히 안동시장을 이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삼선을 하시는 동안 이루어놓은 성과가 별로 없다는 이런 뼈아픈 평가도 있습니다. 결국은 문화관광 위주의 산업정책으로 인해서 서민 경제가 어려우니까 시민들의 피로도가 많이 높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비슷한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는 안동의 미래를 위해서 깊이 고민하고 도시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성장의 틀을 바꿔야 할 시기입니다. 저는 기존에 마련해 놓은 인프라를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장에 출마한 후보들 모두 안동을 확 바꾸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분들은 모두 지난 12년간 안동의 시장과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들입니다. 안동이 위기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안동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이것은 어불성설이자 안동형 내로남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향후에 시장이 되신다면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이끌어 나갈 생각이신지요? 네, 현재 안동은 지역 경제 활성화, 또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그 포용적인 리더십과 함께 현재의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서 그동안 운영해온 체계와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30년 이후의 미래를 내다보고 산업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일자리와 상업을 확대해서 청년에게는 기회를 제공하고 중장년에게는 활력과 안정을 주는 새로운 안동을 건설해야 합니다. 저는 안동을 명실상부한 경북의 산업경제 중심 도시로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지역민들 또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전해주시죠. 네. 안동 시민이 꿈꾸는 새로운 안동은 시민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안동도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 출발점은 6월 1일 지방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동에 오래 머물렀다고 안동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사람만이 변화를 꾀하고 발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부술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술을 깰 수 있는 능력은 다양한 행정 경험과 중앙정부, 정치인, 기업인과의 인적 네트워크입니다. 지금 안동은 그 변화와 혁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연, 혈연, 확연과 의리에 얽매이지 말고 오로지 우리 안동의 미래와 후손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안동시정을 이끌 책임자를 선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예. 국민의힘에서 예비 후보가 우리 권대수 후보님 포함해서 5명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경선을 뚫으셔야 될 텐데 어떻게 자신은 있으십니까? 경선 통과? 제가 아직 지역에서 인지도는 좀 낮은 상황이지만 그동안 제가 이루어온 성과 그리고 또 중앙정부와의 또 인적 네트워크 이런 부분이 좀 작용하고 최근에 TV 토론에서 있었던 그런 반응들을 종합해서 본다면은 공천은 무난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이번 경선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까? 뭐 여론조사 50, 당원투표 50 뭐 이 정도입니까? 경선 네, 방법은? 네, 그렇게요. 네. 50대 50으로 정해지고요. 네. 4월 말 5월 초에 결정이 되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페어플레이 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대수 안동시장 예비 후보였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예, 우선 코로나 소식 간단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네요. 이제 코로나 감염, 백신 접종 많이 됐고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자연 면역으로 집단 면역에 도달했다. 이렇게 처음으로 언급했다고요, 정부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야외 마스크 착용 지침 해제를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중단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중수본에서 이제 관계자가 인터뷰를 통해서 앞으로 아주 특이한 변이가 나타나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안정된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다시 일상 회복을 시도할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1월에 시행했다가 한 달여 만에 중단된 위드 코로나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예. 지금 확진자가 뭐 어제는 9만 명, 오늘은 20만 명이 넘고 이거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네. 일단 다음 달에는 일일 확진자 수가 한 10만 명 정도로 감소할 것이고 이 정도 되면은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마스크도 포함해 검토를 예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건 이제 15일 이번 금요일 날 이제 발표하게 될 것 같고요. 예. 일각에서는 이제 그 코로나19의 법정 감염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고 각종 방역 수칙이 전면 해제될 것으로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 주 금요일에 그렇게 발표할 것 같다는 얘기고. 아까 왜 뭐 특이한 뭐 변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뉴스를 봤더니 XL 변이라는 게 나왔네요. 이거 뭐 그렇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국내에 유입된 것은 확인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국내 확진자에서 XL 변이가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XL이라고 하는데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게 해당 감염자가 지난달 23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3차 접종까지 완료했고 증상은 없다 이렇게 나오네요. 예. 이게 오미크론 BA1과 BA2 유전자가 재조합된 것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66건 확인됐다. 그런데 대부분 특별한 확산 없이 소멸되었다라고 보고된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어서 아직 우리 국내에서 특성 변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다라고 하고요. 지금 XL 재조합 변이는 WHO에서 오미크론으로 분류하고 있어서 특성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 전파력이나 중증도 등 분석 자료가 없어서 계속 변이 모니터링 강화할 예정이라고까지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변이가 발견됐는데 특이한 사항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적을 해야 된다. 자라보고 놀란 소뚜껑 보고 놀란 거죠. 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예. 그러니까 이 XL 변이라는 게 그러니까 오미크론 변이의 한 종류다.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변이가 아니고.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오미크론은 BA1과 BA2가 있는데 그중에 이게 두 개가 같이 합쳐진 거래요. 합쳐진. 근데 이게 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게 특성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 2월 달에 영국에서 처음 발견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뭐 델타 변이 처음 나왔을 때도 그렇고 오미크론 처음 나왔을 때도 뭐 괜찮겠지 했다가 크게 당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자연 뭐 소멸 좀 됐으면 좋겠네요. XL 변이는. 자, 코로나 소식 간단히 봤고,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이제 우리 경북 지역을 찾았었는데,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서 만남을 가졌는데, 자, 뭐 오늘 뭐 발표도 있었습니다. 양측에서. 오늘 뭐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대통령 사저를 찾아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악연에 가까웠던 두 사람 사이에 서로 55분 동안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마쳤다라고 일단 권영세 부위원장과 유영하 변호사가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악수하고 있는 사진도 나왔고 일단 지금 대통령 취임식에
이제 그 윤 당선자가 추청을 했고요. 예. 근데 지금 몸으로서는 그 취임식에 참여할지는 모르겠으나 건강이 허락하는 한 참석하겠다라고 예.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얘기했고요. 예. 뭐 윤 당선자가 최근 들어 특히 박 전 대통령 예우에 각별한 신경을 써왔다라는 건 여기저기 흔적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이렇게 되면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니까 대구 경북 중심으로 어떠한 특별한 이제 정치적인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섞인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당장 지금 친박 신당과 합당한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속보로. 아, 친박 신당과 합당한다고요? 예, 방금 그 속보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누가 합당을 해요? 네, 지금 그 국민의힘하고요. 국민의힘이 친박 신당과 합당을 친박 한다? 신당하고 합당한다라는 보도가 방금 속보로 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윤석열 당선자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났던 영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 이제 정가의 움직임도 같이 생각하지 않을, 경북 쪽에서는 생각 안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겠네요. 하기야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유영하 변호사 공개 지지 그 영상도 내보냈잖아요. 네, 후원회장이라고 하니까. 유영하 변호사 그 지지율도 뭐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 선거를 그대로 치르는 게 옳으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 민주당 측에서는 이거 당선인 신분으로서 이거 지방 다닌 거 이거 선거 개입 아니냐 이런 비판 목소리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선자가 선거를 앞두고 여기저기 이제 인사하는 사례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선거가 또 이렇게 있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선택하는 건 그 국민들이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미묘한 시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다. 윤 당선자가 생각하는 것이 따로 있겠죠. 어쨌든 다음 달 10일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정중하게 요청했고, 건강 상태를 봐서 참석하겠다고 화답했고, 그로부터 한 달도 안 되어서 지방선거가 있는 거. 이거는 뭐 숨길 수 없는 팩트죠. 예. 자, 검수완박 이 네 글자의 이 단어 오늘 가장 큰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였죠. 민주당에서 이제 검수완박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서 의총이 있었고 이게 의총이 조금 전에 끝났죠. 6시쯤 끝났나요? 그렇죠. 끝났습니다. 그래 끝나서 이제 뭐 당론 채택이 됐다면서요? 예, 당론 채택을, 그러니까 표결을 통해서 당론 채택을 했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국회에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 민주당 의총이 계속 그 기자들을 바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위 그 검찰, 이제 언론에서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얘기하는데 민주당은 검찰 시스템 선진화라고 프레임을 바꾸고 있어요. 검찰 시스템 선진화. 예. 어차피 미국이나 영국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 3일에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후 2시부터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토론이 굉장히 길어졌었고 결국 표결을 통해서 수사 기소권 분리, 이른바 언론사 이야기는 검수완박 입법의 당론 채택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70년 만에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지금 기회 놓치게 된다면 민주당은 민주당으로서 존립 이유를 잃어버리게 된다. 굉장히 그 타이트하게 밀고 나간 것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원래 2시간 얘기했었다라고 2시간 예정됐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상당히 오래 걸렸었고 한 4시간 방금 전에 이 부분이 이렇게 마무리는 됐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하면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수사 기소권 분리 찬성했던 분이 대선에선 검찰에 대한 물밑 통제를 폐지하고 이 예산권까지 줘서 독립기관화 하겠다라고 공약을 내놓은 것은 헌법상의 제4부로 만든 일이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때 그 몇 년 전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할 때 윤석열 당선인이 그 당시에는 기소권과 금태섭 의원이 금태섭 의원이 물어봤죠.
예. 물어봐서 그때는 수사 기소권 분리 찬성하느냐. 예, 그때는 분명히 예. 윤석열 당선인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죠. 그 당시에 예, 올바른 길이라고 올바른 얘기했어요. 길이다. 예. 예. 자, 그런데요. 지금 이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서 뭐 민주당과 국힘, 민주당과 검찰 간의 대립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지금 어제였던가요? 제 기억에 이제 현 정부 편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 예. 이 김호수 검찰총장마저 직을 걸고 이걸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 속도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김호수 총장이 박범계 장관을 만나서 이 부분은 이제 옳지 않다라고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오늘 두 사람이 만났죠? 박범계, 예, 만났죠. 김호수. 예, 예.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박지원 위원장을 비롯해서 비대위원들 가운데 예. 일부에서는 이거 속도 조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조응천 의원도 그렇고. 예.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요. 예. 어쨌든 정권은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가게 돼 있고요. 예.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권 행사할 거고요.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이건 자연스럽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정치적 타협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현재 검찰 내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정도 어느 정도 할 것이냐면 정치적 타협점으로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상황은 예. 그 상황에서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지금 뭐 6대 범죄에 대해서 뭐 수사권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뭐 타협하겠다. 그 부분을 타협하든지, 예. 그거는 이제, 각 당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고민을 하겠죠. 어쨌든, 얼마 전에, 강력하게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제 초선 의원들 가운데,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예. 더 이상 물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상황이고요. 그게 예. 제가 방금 인터뷰를 했었고요. 예. 요 상황에서라고 한다면, 어쨌든, 법안은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것 같고 예. 그렇게 되면 다시 국회로 와서 정치적 타협에 의해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약간 좀 삐걱삐걱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이 인수위원장이 초대 내각 인선 발표에 대해서 조언을 하지 못했다. 자기 의사가 반영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태규 의원이 어제 돌연 또 인수위원직을 사퇴를 해서 이거 뭐 토사구팽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좀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어제 인수위원직을 사퇴한 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예. 안철수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연결시켜서 이야기한 것이 이번 초대 내각 인선 발표에 대해서 자신이 조언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원래 자신이 인수위원장을 맡게 된 이유는 나름대로 3월 3일 날 야권 후보 단일화하면서 공동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공동으로 정권을 인수하고 공동으로 정권을 운영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예. 이후에 새 정부 청사진을 제대로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인수위원장을 맡았는데 초대 내각에 대해서 자신의 발언권이 먹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인수위원장은 그냥 인수위원장대로 움직이고 나머지 정권 운영에 대해서는 그냥 나머지 이렇게 진행한다. 내부에서 어떻게 삐걱삐걱 소리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태규 의원이 그만둔 것을 안철수 위원장은 지금 뭐 개인적인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현재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는 문제 아닙니까? 합당도 참 남아있잖아요. 뭐 바로 할 것처럼 그랬는데. 그때 국민의당하고 합당한데 또 오늘 속보로 친박 신당이랑 합당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거 굉장히 이렇게 복잡해져 버린 상황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내 말이 이제 내각의 인선에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니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지 참 알겠습니다. 안철수 위원장 측에서는 어쨌든 좀 섭섭한 그런 마음을 표시를 한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